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핑거. 아니, 핑거는, 핑거, 저 핑거는 걱정을 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핑거는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게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서사. 제가 진짜 서사라는 게 있는데, 1.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칼잡이가 필요합니다. 이 정치 뭐 누구를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총선에서 왜냐면 저번에 강서대첩에서 졌잖아요, 그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 검사로서 엄청나게 좀 파워풀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솔직히 핑거는 한 장관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또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핑거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단타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 총선주로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그 폴링 엣지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끝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강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정확히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림대로. 폴링 엣지. 지금 보면은 어제 우리가 뭘 봤냐? 베어리시 페넌트를 봤죠. 베어리시 페넌트를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자 베어리시 페넌트는 뭐냐? 베어리시 페넌트는 떨어진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속적 하락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폴링 웨지 구간은 뭐냐? 떨어졌어. 그 다음에 오를 구간.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폴링 웨지가 낫냐? 하락세기가 낫냐? 아니면은 이거 뭡니까, 여러분? 베어리시 페넌트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낫냐?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어차피 얘는 하락에서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채워가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얘가 낫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해진 그림대로 가고 있고 다날도 똑같았습니다. 다날도 똑같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날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쭉 빠지다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핑거가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저는 솔직히 총선주로서 핑거나 어떤 한정관 종목 하나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단타 방식이 11월 달에는 좀 약간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10월 달에도 한 달에 매매를 10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11번 정도.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승률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핑거는 당연히 볼 건데, 혹시 어제 제가 한국은행 그거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볼까요? 이게 그거거든요. 금융안정 보고서 6월 달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에다가 이거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쵸? 이거를 우리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금융불안지수,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가 지금 엄청난데요. 어?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좀 우리가 봐내는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불안지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경제주체 위험선호 약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대 이거 보시면 금융불안지수가 지금 22기, 24 돌파했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자, 제가 우측은 시간, 왼쪽은 거의 기대값이랑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이상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기대출이 많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자면 09년도부터 19년 약 10년 동안은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데? 였으면 20년도부터 23년 지금까지는 뭡니까? 레버리지가 풀로 땡겨진 상태입니다. 왜냐? 제로금리 때문에. 어쨌든 뭐 지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도 오는 거야 우리는 만족 못하죠.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냥 14,600원부터 그죠? 자,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카월드입니다. 규카월드. 규카월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카월드 귀엽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땡길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때 동안 뭐 은행 이자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2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광풍이 불었냐? 아시다시피 제로 금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로 금리 효과는 어때요? 그때 당시 정책이 뭐냐면 야 막 써.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사대보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날 막 대출해주고. 막 무분별한 대출 나오니까 지금 그 제로금리 때문에 지금 그 갚느라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변동금리인데 어쨌든 시장의 잔치가 끝날 걸 알았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가올 줄 몰랐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민간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보세요. 그러나 금년 들어 국내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을 받아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 다시 늘고 있어. 자,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데 사람들이 주식 가격 폭등이랑 부동산 가격 내려가니까 어떡했습니까? 금융 취약 지수가 올라갔다. 그게 뭡니까? 많은 빌렸다라는 거 돈을. FVI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여기선 40이라고 나오지 40이 평균이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요 정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빚내서 부동산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집값의 상승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년도부터 19년 넘었을 때는 뭡니까? 집값의 상승이 폭등을 하고 여기서 꺾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1년도까지 집값 하이를 찍다가 이때까지는 집값이 올타임 하이를 찍다가 이때 떨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는 대출이 지금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변동금리로 변동이 되니까. 변동금리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라간 게 다시금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 뭡니까?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게 뭡니까?
저번에 말했던 거 동맥경화를 풀어줘야겠죠. 이거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금융 취약성 지수는 이때 떨어지다가 다시금 반등을 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기회라는 걸 많이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가 금수저가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많은 나오는 건데, 내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건 내 탓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내 탓이다. 여러분, 이런 너무 시장에 팽배하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엄청 땡겨줬습니다. 정말 또 많이 땡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중장기적 취약성 FVI가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싶은데요. 왜냐, 떨어졌다라는 게 다시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다 대출을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은, 자, 멍하니 잘 살고 있었어요. 대출비를 잘 살고 있다가 금리가 올랐습니다.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내야 될 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300을 내요. 그러면 우리는 카후라고 하죠. 카드 결제 후에 월급이 얼마 남냐는 걸 따지잖아요. 내가 카후 100만 원 남아. 근데 원래는 카 후에 150 남박 합시다. 그럼 카 후에 150만 원 내고 난 카드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카 후에 이제 내야 될 돈이 이자가 300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돈을 더 빌리던가 아니면 두 번째 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빌렸던 돈들에 대한 책임을 천천히 갚았다라는 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보통 5년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출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2년 동안, 3년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한 달에 이 정도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60개월 풀로 땡긴 다음에 최대한 적게 갚으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레버리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내야 될 돈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1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60개월로 잡았을 때 정말 이상적인 거는 내면서 줄어들어야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가냐? 올라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변동금리다. 변동금리입니다. 왜 은행이 변동금리로 60개월씩 할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대 보험을 보고서, 그것도 웃겨요. 4대 보험을 이 사람이 얼마나 냈는지만 딱 보고서 이 사람 그래 대출 내줄만 하겠네라고 60개월 동안 딱 해줘버리면, 이 사람이 만약에 5년 동안 내가 어쩌게 일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일하다가 내가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서도 그냥 내준 겁니다. 왜? 이자가 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가계신용이랑 가계신용이 떨어지고 기업신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봅시다. 기업신용이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는 더 이상 이제 엄청나게 돈이 몰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에 대한 레버리지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을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 저는 시행사나 부동산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빠이 땡겼는데, 엄청나게 땡겼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되 연체율이 상승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가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가계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되 연체율은 상승한데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재무 건전성이 좋은데 연체율은 상승합니다. 아, 뭐, 10개 지불했을 때 7개 지불은 좋고 3개는 안 좋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집의 재무 건전성이 좋으면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보세요. 이 가게 재무 건전성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의 빚만 내고 있다.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50의 빚을 내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19년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좌측 보면 쭉 올라가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떨어지는 거 말이죠. 지금 오케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네. 하지만 사실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금 22년도 1월달 1년 동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 빚은 누구나도 지금 안 갚고 있다. 아니 못 갚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 유출입,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유출입을 보는데 이거는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들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계대출, 그러니까 금융취약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 지속을 연경하는 게 뭐냐? 지금 이때부터 사람들은 지금 빚을 한 번 빌린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 빌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연체율 상승. 그러니까 빚을 한 번도 안 빌린 사람, 그러니까 이게 표본 조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빚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50억, 60억짜리 집을 금수저가 아닌 이상 현금을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취약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전반적으로 사회 통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지수를 보면요. 보세요. 이렇게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사람들이 쭉 내려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 어차피 제로금리니까, 에이. 근데 이때부터 뭡니까? 제로금리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뜻이 뭘 의미하냐? 내가 버는 거 대비 지금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연체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나는 현금을 많이 모아두겠다. 두 번째, 달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겠다. 왜냐면 엔화가 지금 엄청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엔화가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살아남은 이유, 엔화가 살아남은 이유. 이거 왜 우리가 아느냐? 우리 CPI 지수, 소비자물가 지수를 보면서도 알고 미국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미국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렇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너 대출 받지 마. 너 집 대출 받지 마. 혹은 자동차 대출 받지 마. 이러면서 계속 연속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노린 건 뭐냐? 시장을, 빛을 빨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빨리 깎아낸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간에는 피가 이렇게 낭자할 거예요.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피가 날 부분에 피가 이렇게 찢어졌을 때 여기를 봉합할 수 있는 테일밴드는 붙여놨다는 거죠. 테일밴드 붙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낫진 않잖아요. 대신에 테일밴드를 피고서도 테일밴드 붙여놓고서도 지혈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걸 했을 때 피가 밖으로 넘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렇죠. USA는 일본은 뭘 했습니까? 일본은 엔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대 10배이잖아요. 그죠?
그걸 했으면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회복을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둘 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코로나 시대 때 통화 수업 하는 거 맞고, 그리고 제로금리나 이런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뿌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 얘네들이 지금 이걸 회피했느냐? 아닙니다. 빨리 이걸 터트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과 일본은 지금 빨리 터트렸으니까 처음에 좀 아프고 지금 회복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직 터트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추락할 길밖에 없는 거죠. 얘네는 이미 이때 터트린 다음에 쭉 내려왔다 다시 반등 기미가 보이는 구간이고, 우리는 뭡니까? 아직 과매수 구간이라는 겁니다. 추락하는 데 날개가 없죠. 그죠?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빅쇼트가 일어날 확률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나서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가 우리 이번 연대로 금리 동결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자영업자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잘 갔다. 와, 이번 대박이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계속 미루는 겁니다. 미루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오케이, 금리 안 올라가는데 나이스다. 대신에 빚은 계속 쌓여.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죠? 이거 다 따라가려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보통 우리가 미국의 우리가 미술을 그 추종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뭐 코스피가 뭐 나스닥을 따라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의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는 근데 그걸 못 쫓아가. 그러면 미국인들이 우리한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금리 격차가 이렇게 나면 차라리 미국에다가 투자 안 하고 미국에다 저축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 미루는 겁니다. 다음한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정권이나 여기 정부는 끝나겠죠. 그렇죠? 끝나겠죠. 그럼 다음 정부가 왔을 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정부에선 이거 해결 안 하고 뭐 했냐? 그럼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야, 한정. 너네 천연가스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니는 안 올렸잖아. 어? 야, 우리 전기가 천연가스 오는데 니는 안 올렸잖아.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이렇게 올리는데 니는 안 올렸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뭐라고 해? 아, 우리는 몰라. 그럼 얘네는 뭡니까?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정부 뭘 떠나서 어떤 정부에서든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이걸 지금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 미루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금액이 크니까 미루는 겁니다. 그냥 막 이게 만약에 1800조가 아니라 100조였어 봐요. 아, 그냥 레버리지 땡겨 쓴 다음에 그냥 세금 좀만 더 걷는다고 하고 그냥 잘라버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따라갔으면 단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금리 그런 갚지 못하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너네 돈 안 갚으면은 그래, 오케이, 공모에 진행할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뭐 라이터에 불을 켜서 그 라이터가 지퍼 라이터든 뭐든 결국에는 기름은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계 신용이 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건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더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상향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07년도부터 23년도까지 16년, 17년 동안 보세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 16년이면 정부가 3번 넘게, 그러니까 5년이면은 뭐 3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동안 하락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계대출이?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특정 구간에서 떨어진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예요. 아, 이때는 오케이. 왜냐면은 반면교사가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정책을 했으니까 이게 좋아졌구나. 오케이, 우리 저 따라가면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 벤치마크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여기서 벤치마크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가는 문매를 맞을 게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쌓여있고 쌓여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재밌으신가요? 저는 설명을 하니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고쳐 맞고 내려오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나중에 힘드냐? 오케이.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어, 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뭐냐면은, 그 골문 거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거 뭡니까? 한 번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왜 지금 뭐 출산율도 그렇고 취업의 유지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턱은 높아지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인원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뽑겠다? 아니죠. 더 커트라인을 올려버리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턱들이 다 높아지면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취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신규를 안 뽑아버리죠. 왜? 신입을 안 뽑아버리겠죠.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신입 채용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하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얘 연봉 6천 주는데 6천 주는데 신입사원을 뽑을 바에야 8천 주고 경력직을 데려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 기업이 돈이 없어도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돈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사회 마인드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키운 다음에 얘를 우리 회사의 중축으로 키워야겠다 이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년 일한 다음에 이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다른 데서 경력을 채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이런 게 지금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그런 지속되는 현상이 있으면 결국에는 뭐 앞으로 집값은 더 집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신규로 엄청나게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살 사람이 많이 없다. 근데 일부 엄청나게 부자들, 그렇죠? 돈을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금수저들은 엄청나게 모으겠죠. 그 사람들은 기회의 장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회를 더 쉽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심히 현금을 모아서 그때 레버리지 쓴 다음에 좋은 조건에서 집을 한 채 산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부자들이 더 계속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부자들은 그런 시기가 오면은 집을 하나 삽니까? 10개, 20개 사버리죠. 그죠? 법인으로 대출받은 다음에 작은 빌라를 만약에 사둡니다. 작은 빌라를 사둔 다음에 이 빌라를 담보로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으니까 고정금리 뭐 이런 거 이벤트를 하면 계속 뭡니까? 그렇죠. 재윤님. 요즘 대구 쪽 4년제 대학도 창업 강의 열고 학점 주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못하고 안 하니. 그렇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스타트업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여러 군데에서 막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사내 동호회에서도 나오고 사내 동아리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삼성 SDS에서 사내 벤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교 다니면서 좀 취업하기 바빠. 근데 뭔 창업이야? 창업 예창패, 초창패 해봐야 1년에 지원 뭐 1억도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뭡니까? 팁스 받아야 되죠. 팁스 못 받으면 뭡니까? 엑셀레이팅 받았는데 엑셀레이팅 못 받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돈이 안 도니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돈이 안 도니까 VC들도 옛날에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거예요. VC가 돈이 안 도니까. 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뭐 조금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벤처 캐피탈의 밸류는 얼마나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뭡니까? 돈을 쓸 만한 기업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게 VC니까. 왜냐면 이거 지분 장사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상장한 큐로셀도 그렇고. 어쨌든 저쨌든 지금 우리들은 좋은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아, 돈을 조금만 있으면 레버리지를 던진 다음에 내가 좀 집을 살 수 있겠다. 어떤 걸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게 된다면 안 됩니다. 자, 금융 안정 상황을 좀 볼게요. 민간 신용 명목 비율은 가계 신용을 중심으로 민간 신용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할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신용은 1사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면 민간 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을 지속.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민간 신용 레버리지가 어떤 걸 말하죠? 대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국은행 금융조서 안정 보고서인데 6만 1,000명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뭐 일반인들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반기에 한 번씩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는데 이거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금융 문맹에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말 하면 끝이에요.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아우 어려워 뭐야? 가계신용 레버리지가 뭡니까? 집에서 쓰고 있는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 확률 얼마나 이 사람이 땡겨 썼는지 내가 벌고 있는 돈 대비 얼마나 땡겨 쓰고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 어려운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안 보죠. 왜냐면 내 삶이 바쁜데 가계신용은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그 중과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업신용은 은행대출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사람이 돈 안 빌립니까? 아 저는 이걸로 솔직히 뭐 지금은 11월이고 이때 낸 게 6월 달에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리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돈을 안 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 돈을 더 빌립니다. 한 달에 150씩 내는 사람이 300씩 내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 150은 뭐 투잡 쓰리잡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아이가 있는 집안이면은 돈 더 빌리죠. 물론 지금이 이게 5개월 전이라는 거 감안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계신용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전환. 글쎄요. 이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6월 달 대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왔을 때는 2023년 전반기, 후반기. 그럼 전반기 대비 지금 후반기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락의 폭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둔화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 연체율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모든 것들이 다 비싸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마트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이런데? 이마트.
마트에 가신 분들 많죠. 제가 최근에 뭘 놀랬냐면, 어, 요즘에는 여러분, 5만 원으로 장을 못 보더라고요. 아, 뭐, 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느냐. 5만 원이면 뭐 대충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먹을 걸 산다. 5만 원은 택도 없더라고요. 원래 안 되나요? 저는, 저는 가장 많이, 저게 너무 비싸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 참치캔 쪼만한 거 하나에 3,300원이더라고요. 그죠?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부자라서 그런 거 느낄 시간이 없으시군요. 저는 장 보러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역시 여러분들 왜 저랑 다르시네요. 저는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 지금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기회의 장이 오고 있다. 어떤 기회의 장? 늘 말씀드렸지만 한번 늘어난 레버리지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과 4개 16,000원 미쳤다.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레버리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밴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이 한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무줄이 한번 안 늘린 상태보다 늘린 상태에서 고무줄이 다시 늘리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고무줄이에요. 이건 안 늘린 상태. 근데 이거 고무줄입니다. 처음보다 늘려진 상태. 근데 얘가 얘를 오케이 다 갚았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처럼 신축성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한번 늘어난 건 다시금 새 것처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거냐? 회광반조예요. 대출 받을 거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돌려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냐?